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의한 수사 조작 및 부정부패가 현실과 꼭 맞아떨어진다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악역 주인공인 특수부 부장검사가 부인과 스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큰 사건 처리하시고 대선까지 쭉 나아간다 라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초선의 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와 난방비 대란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을 모시고 관련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추가로 이 대표는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이제 쭉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검찰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등에는 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최고위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보내든 기소든 여러 답정너 수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대표께서 결심하시면서 출석을 하시게 됐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 수사 이후에 좀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맹탕 수사 정말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수사 돌림 노래만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시 출석 요구가 올 시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 충분히 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또 그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 세 번까지는 검찰 수사가 출석 요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7번, 8번 계속되면 더 이상 이 법조 기자나 정치부 기자들도 이 수사팀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털면 나올 거 다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 이상 정말 이 중앙지검 3개 부서, 수원지검 4개 부서, 성남시 1개 부서가 8개 부서가 정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털어서 안 나오면 정말 더 깨끗한 것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검찰도 이제는 이 마지노선에 다가왔다고 봅니다. 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은 또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출범을 하는데 이런 당내 움직임과 또 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YTN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YTN 조사는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유무선 비율이 8대2로 유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6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30대나 40대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보통 2,000명 샘플 한다고 했을 때 한 400명 정도씩 각 세대별로 보정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YTN 이 조사는 소위 국민의힘 당원 비율로 세대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대표 여론조사를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국민의힘의 당원이라 할지라도 또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2월 10일에 아마 최종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수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민주당의 길,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내일 또 이제 발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저는 비명계, 친명계라고 굳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물론 언론에서 이 붙이기 좋게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길은 어찌되었건 민주당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친명으로 보이는 의원님도 계시고 뭐 물론 비명인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고요. 당대표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정당인가 하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 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현재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임들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맞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요 사안의 그 비리 의혹 규명의 이제 본질이 좀 퇴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8개 부서 검사들이 정말 매달려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권오수 회장은 8년 징역에 벌금 150억, 이 주가 조작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이 선고되는데 범죄는 성립했는데 범죄 수익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 단 한 번도 혹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밝혀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계좌에서 여러 가지 통정 거래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수사권을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국민적 열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되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단호하게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생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민생의 키워드 난방비였습니다. 네,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12월분은 아직 좀 나오진 않아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12월, 1월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한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2월부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요. 저도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얼마 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1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25만 원이 부과됐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20%, 세 차례에 걸쳐서 20%가 올랐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4차례에 걸쳐서 지금 40%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가스요금, 전기요금, 특히 이렇게 이 한파가 불어닥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요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 정권 이 탓을 하거나 혹은 뭐 원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추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말 이 대책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이 변명만 들어놓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횡재세를 비롯한 난방 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 즉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횡재세와 이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또 포퓰리즘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포퓰리즘은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주식 양도세의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시킨다든지 양도세 구간을 이런 부분들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것들이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저희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 혹은 일반 보통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지원하자는 논의입니다. 예를 들면 횡재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공사 2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가스공사만 이 수익을 거둬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 이 정유회사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인센티브 작년에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제가 구체적 정유회사 이름들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정유회사들이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난방비 걱정을 하는 일반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나서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고요. 횡재세는 이렇게 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에 대한 세금을 좀 걷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정부 대책도 너무 땜질식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구 수는 2,150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금 117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면 전체 국민의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95%의 국민은 안 춥습니까? 난방비 부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0% 이내에 25만 원, 뭐 예를 들면 60%까지는 20만 원, 또 80%까지는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줘서 충분히 이 7조 정도의 예산이면 3개월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방 지원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하자마자 59조 추경 편성해서 재난지원금 줬던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조 해서 이런 한파 불어닥쳤을 때 국민들이 보다 더 따뜻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대책을 저희가 논의하자. 저희도 모든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왜 논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한 세 번째 이 코너에 인터뷰로 이제 모시고 이제 뵙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올해로 우리 나이로 딱 40세가 되셨나요? 우리 나이는 41세입니다. 41세군요. 근데 이제 그 정치 경력이 18년 차에 중진 의원급이세요. 이 살벌한 최근에 정말 뭐 참 옆에서 보기엔 정말 살벌한 정치판인데 김부겸 전 총리 최근에 정계 발표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다 죽이는 정치판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제 참 어려운 이 정치판에 벌써 20대 초반에 뛰어들어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흑수저 평당원 출신 또 민주당 최연소 이렇게 수식어가 의원님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평당원 출신의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하면은 뭐 사회에서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오신데요. 저는 평당원부터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정말 저 또한 평범한 청년으로서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학생 이 당원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더 대학생 청년 그리고 이 보통 국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치열하게 이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 싸움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난방비에 대한 이 제안부터 여러 가지 이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영역들은 싸우더라도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번 요즘 정치는 실종되고 오직 검찰 수사만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 SBS 드라마에서도 이 장인 장모가 나타나서 특수부 부장검사가 여러 가지 이 스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 드라마 댓글에는 SBS도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네라는 댓글들이 있는 거 보면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또 경력 많은 청년 정치인이면서 당내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최근 정치권의 화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꼭 이루고 싶은 정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혁과 삼권 분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역할, 삼권 분립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 어떻게 뽑냐 이렇게 논의를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중대선거구제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2인에서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는 매우 다른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2, 3, 4인을 콕 찍어서 중선거구제를 제안하시긴 했지만 2인에서 4인을 뽑자는 얘기는 아무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하지 말고 주민의 선택을 받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4인 선거구가 된다 한들
양당이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인이라고 한들 결국 소지역주의가 작동해서 결국 지역 이기주의만 판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자면 대선거구제로 가서 정말 어떤 정강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소선거구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네. 대선거구제가 되면 소위 양극단의 진영 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돈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깜깜이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개파 나눠먹기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고안해내는 것, 그리고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관계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원당규 개정 등을 통한 당원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또한 함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월 말부터 충분히 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이제 혁신안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관건이 기득권 내려놓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정치 혁신의 기본은 사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 교체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타파, 세 번째는 대표성 확대, 네 번째가 정치윤리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들도 함께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차개헌 같은 경우는 1987년 벌써 이제 35년 가까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대 정신을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이 특권의 타파라든지 기득권 타파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대표성, 청년, 여성, 여러 전 세대 다양한 계층과 부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윤리에 대한 강화들. 요즘 뭐 여러 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원천배제 사유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는 제도들을 각 당이 노력해야 된다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 정치 교체에 대한 정치 혁신에 대한 입법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법들은 좀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당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법으로 강제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만약 탄생하신다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023년 민주당이 보여줄 비전과 또 개인적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어느 정부보다 역대 지금 민생 파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이후부터 이 채권 만기 도래가 시작될 거고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더 나라 경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의 패권 경쟁도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대통령께서 이라는 UAE의 적 이런 발언들 때문에 중동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의 국민도 어려움을 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그런 정치부터 먼저 해나가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텐데요. 이런 부분부터 저희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연말에 빈곤 포르노 발언이 좀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논란도 됐었고 그 여당의 또 공방도 격화됐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빈곤 포르노란 말을 제가 만약 조어를 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 포르노란 표현은 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제 NGO 활동가들의 이 지침에도 있습니다. UN 아동인권 협약에도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노란 표현 때문에 야한 동영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모두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적 수준을 좀 높인 이 논쟁이었다고 보고요. 그 논쟁으로 인해서 여러 이 YTN이나 연합뉴스 TV의 여러 유니세프 프로그램 등에 이 아동의 얼굴에 파리가 다니는 이런 영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네. 앞으로 빈곤 포르노를 재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부터 민생 대책, 정치 혁신안 등에 관해서 골고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